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형법상 유사강간죄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법이 왜 생겼는지, 또 정확히 어떤 행위를 뜻하는 건지, 다른 성범죄와는 뭐가 다른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파헤쳐보죠. 네, 보고서를 보니까 2012년에 이 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나오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기존 법에 어떤 빈틈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기 삽입이 아닌 다른 심각한 성적 침해 행위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강제로 구강이나 항문에 성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나 피해 정도는 거의 강간에 가까운데 법의 정의상으로는 강간이 아니니까 처벌수에서 좀 불균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사강간죄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심각한 행위들을 강간죄,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징역보다는 조금 낮게, 하지만 벌금형도 가능한 강제추행죄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하라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법정형도 보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강간과 추행 사이에 어떤 그레이존에 있는 중한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법적인 정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형법 297조의 2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같은, 그러니까 성기가 아닌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고요. 네. 둘째는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나 아니면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삽입이라는 이 행위 자체에 있어요. 아, 삽입이요? 네, 이게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강제추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해 대상이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별이 없고 동성 간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또 중요해 보여요. 단순히 그런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꽤 강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었죠. 근데 사실은 법원의 태도가 점차 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단순히 물리적인 저항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건이 벌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유연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라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 행위가 얼마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이죠. 특히 기습 유사강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기습 유사강간이요. 그건 뭔가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그 삽입행위 이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아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삽입행위를 하는 건 그 자체가 피해자가 저항할 틈이나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갑자기 당하면 뭐. 네, 그래서 그 행위의 기습성 자체를 일종의 강력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별도의 사전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기습적인 행위만으로도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기습성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로 보이네요. 그럼 이 유사강간죄가 기존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심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강간죄 형법 297조는 두로 성계 간의 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유사강간죄, 즉 297조의 2는 그 외에 특정한 삽입 행위들을 규율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구강, 항문, 도구 삽입 같은. 맞습니다. 그런 행위들이고요. 그리고 강제추행죄 298조는 이런 삽입 행위를 제외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행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고 벌금형도 가능하고요. 아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는 훨씬 무겁고 벌금형도 없고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니까요. 근데 강간죄보다는 처벌 상한이나 하한이 약간 낮은 딱 그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중범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처벌의 엄중함은 단순히 징역형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죄 판결 시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보완 처분들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 맞아요. 그 보완 처분,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가요?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5년 이상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요.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아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니면 집으로 우편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나 학원 같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최장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게 단순히 형을 사는 것 외에도 사회생활에 정말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유사강간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 특히 성과 동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서 전통적인 강간 개념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성적 침해 행위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강간죄는 단순한 추행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동의 없는 삽입 행위의 중대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신체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그 본질을 반영한 강간죄와는 또 구별되는 독자적인 중범죄 유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 너머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질문이죠? 법의 정의는 계속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그 동의 여부를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의의 입증 문제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